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완용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번에 그 완용의 딸이라고 주장했던 노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의 연상선으로 연결을 시킬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처음에 그거 말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주목할 인물 하나, 여기 고개 숙이고 있는 한 여성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렌즈 맨 앞에 있는, 그러니까 사진은 렌즈를 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의자 손잡이에 손을 얹어 놓고 있는 여성이 보이실 겁니다. 이 여성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성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완용입니다. 이 당시에 부위와 완용의 관계가 틈이 생기기 시작하기 얼마 안 되었을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면 뭐 좀 몇 년 지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1925년이나 1927년 그 사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924년 베이징 정변이 일어나면서 자금성 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부위 완용 문수 그리고 그들의 그 측근들 다 자금성에서 출궁을 당하죠. 그리고 완용과 문수는 이제 부위와 함께 첸진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안 돼서 문수가 부위와 이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문수가 부위의 치부를 까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위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출해버린 문수를 대신해서 자기의 화풀이 대상을 완용으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완용이 그때부터 우울증이 걸리고 아편을 시작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한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고 거기서 사생활을 낳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위 같은 경우는 다 용납을 못하는 일일 수밖에 없죠.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부위에게도 참 힘든 시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용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저는 부위가 모든 책임의 제공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의 원인 제공자는 부위였다. 부위가 조금이라도 완용한테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완용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편 중독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생활을 낳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은 거의 제가 보기엔 1925년, 28년 그 사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멀리 보이는 동그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남자 한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이이고요. 이 사람의 지금 표정은 정확히 저는 모르겠지만 뭐 무표정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완용을 멸시하는 표정이 조금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가 그냥 우기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두 부부 사이는 이제 가까워지기 좀 힘들어진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보기엔 완용이 그래도 아편을 중독된 지 그러니까 초기 단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찌들어서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여기서 완용의 성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좀 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자손이니까 도도하고 콧대가 높고 그리고 사람 사귐에 있어서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그 상황이, 그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집안의 상황에 의해서 고독감, 그리고 비통, 불만감이 막 쌓여 있었겠죠. 엄청 이렇게 몰아쳤을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울증을 앓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아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의 완용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이 들면, 이 추측으로 참 여기 있고 싶지 않다, 나 얼른 내 방 가서 쉬고 싶다, 아편 피고 싶다,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마지막 황제 부위가 첸진에서 잠깐 거주하면서 자유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두 부인과 향유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했겠죠. 좋았겠죠. 하지만 문수와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그 행복한 생활은 끝나고 맙니다. 문수는 가출을 해버렸고, 이제 자기 곁에 남아있는 부인은 완용밖에 없어요. 근데 이 완용한테 잘 했으면 모르는데, 그 화풀이도 완용한테 넘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냉대하고 무시하고 완전히 투명인간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부위가 먼저 완용을 내친 거죠. 그러니까 완용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힘들고, 남편이라는 작자가 전문형이니까. 그러니까 그 외로움에, 그 절망감 때문에 아편에
시작하게 되고, 전부터 자기가 의지했던 남자와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대요. 어떤 한 남자를. 근데 그 남자가 이 완용을 잘 위로해주고 그 곁에서 좀 많이 이렇게 의지가 되게 행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디가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용의 보디가드. 근데 이제 그게 언제인가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도 가까워지고 나머지 정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완용도 잘못하긴 했죠, 사실. 그리고 그 사통했던 남자도 잘못했고요. 1944년에 부위가 동북, 그러니까 만주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감시 아래에 살다 보니까 이 부위도 극도로 이제 마음이 깝깝하고 자기가 막 풀라고 하지만 풀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용만 자꾸 잡는 거죠.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 완용이 더 완전히 그냥 나락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통하는 상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남자의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부위가 이제 알고 나서 가만히 있었겠어. 죄송합니다. 범인을 이제 채취를 하죠. 근데 범인을 잡았는데 보니까 이 체육이라는 자기 운전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수도 아주 두지가 팹니다. 매질을 가해서 니놈이 내 아내랑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게 했느냐 막 이제 취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체육이라는 그 인물이 하는 말이, 운전사 이름이 이체육입니다. 이체육이라는 인물이 매질에 못 이겨서 자백을 하죠. 내가 아니다. 내 전에 남자가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이의 친아버지는 따로 있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기잔충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꽤 오래전부터 마지막 황제 부위와 완용의 그 측근이었어요. 자금성 내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금성에서 내치기 직전에 그 시위대들을 몇 명 이렇게 모집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기잔충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채욱이라는 인물도 거기 군인 시위대 출신이고요. 근데 아무튼 기잔충이라는 인물이 그 완용과 사통해서 딸을 낳았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둘은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부위가 급하게 그 기잔충이라는 인물을 소환을 합니다. 그게 왜 거냐? 기잔충이라는 인물이 부위가 되게 신임을 했던 시위 군인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잘생겼던 데다가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용감하고 뭐 아무튼 영리하고 되게 좋은 쪽에 뭐라고 그러죠? 군인으로서 뛰어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부위가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유학을 보내버린 거죠. 자기가 추천을 해서. 근데 기잔충이 자기 부인과 그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고 급하게 소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지는 못하고요. 큰 돈을 주고 절대 외부에 퍼뜨리지 않도록 하고 내쫓습니다. 먼 곳으로 내쫓아요. 그리고 그 이채욱이라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큰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키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완용은 딸을 낳고 그 완용의 딸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30살의 완용은 죽기 직전까지 냉궁에 감금이 돼서 한 10년 동안 살다가 비참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채욱이라는 인물은 베이징에서 어느 한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작은 동물원에서 또 사육사도 일을 하다가 그냥 행복하게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고요. 기잔충이라는 인물은 조금 틀립니다. 이 인물은 허베이, 그러니까 중국 북부 지역의 계례 정부에서 뭐 무슨 조금 관리직의 그 관리직의 업무를 보다가 해방 후에 매국노라는 제명을 짓고 체포된 다음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위와 이채욱은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해방 후에 베이징에서 잠깐 만나게 돼요. 근데 이채욱이 그때까지도 부위에게 황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1946년 6월 20일 완용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부위한테 알려줘요. 근데 부위가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자기 본처인 완용이 죽었다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래? 이러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완용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완용의 동생 윤기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 분의 동의하에 정부가 부위와 완용을 합장을 시켜서 뭐 허베이 청서릉 외에 그 황간응원에다가 매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두 부부가 같은 묘에 합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두 사람이 원했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아무튼 근데 이야기는 이제 끝났는데 뒷이야기도 어떤 분이, 그러니까 중국 분이
자기 생각을 글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왕용이 황후일까?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지막 청나라 말기 마지막 황제는 선통제, 애신가라 부인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908년에 부위가 황제로 즉위를 해요. 그리고 4년 동안은 그래도 황제직에 있었습니다. 뭐 어린 나이였다고 해도 뭐 3살, 7살 이 황제였다 해도 황제는 맞잖아요. 면목상으로도. 근데 1912년에 청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황제인 선통제 부인은 퇴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났어요. 그러면은 4년이 4년이 아니죠. 10년 후인 1922년에 부위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완용과 문수와 같이 혼인을 하죠. 자, 그러면은 뭐 문수는 그냥 비로 그냥 치니까 그냥 첩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혼도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완용은 정확히 확실하게 말하면 마지막 황후라고 칭호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청나라가 망한 후에 결혼했으니까. 그것도 10년이나 지난 후에 혼인을 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황후는 아니죠. 그러면 진짜 청나라 마지막 황후는 누구냐? 육류태후. 그러니까 광서제의 부인인 육류태후가 마지막 황후지, 완용은 마지막 황후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구분을 확실히 하자, 이런 글이 있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보니까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 3년이 지난 1934년 만주 괴뢰 정권이 세워집니다. 거기서 이제 괴뢰 황제 황후로 또 부위 완용이 이제 거기 이제 괴뢰 황제 황후가 되죠. 하지만 중국은 이 정권을 합법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본에서 만든 괴뢰 정권이지 중국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정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황후라고 칭호할 수 없다. 그냥 부위의 본처라고 얘기하는 게 낫다라는 글이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이 글에 거의 100% 동의가 돼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